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 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곽동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가 시리신가요? 혹시 잇몸에서 피가 나십니까? 올게 왔습니다. 화면 앞으로 모이세요. 최근 기사에서는 하루 3번 양치질만 깨끗이 해도 혈관이 깨끗해진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증 많은데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치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손현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치과의사 손현락입니다. 네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잇몸병 하면 우리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석, 치태, 치은염, 치주염 굉장히 많습니다.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구강 내에는 일반적으로 300여 종 이상의 구강 세균들이 있는데요. 많네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세균들이 음식을 대사하게 되고요. 타액과 섞이면서 일반적으로 끈끈하고 얇은 막이 만들어지는데 막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뭐 이끼와 비슷하다고 해서 치태라고 합니다. 그게 치태군요. 근데 이 치태가 올바른 양치질로 제거되질 않으면 얘가 이제 서서히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요. 이를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태가 굳어서 치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석과 치태가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세균들이 쉽게 거기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쉽게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이나 치조골 혹은 치주인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치주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 치은염은 선생님 뭔가요? 치은염은 치주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상태가 되면 잇몸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태가 치석이 되고 치은염을 일으킨 다음에 치주염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치아 큰 그림도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치아는 그 치아 주위 조직을 치주라고 부르는데 치주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잇몸, 그리고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치조골, 그리고 치아 뿌리와 치조골을 연결시켜주는 치주인데, 그리고 치아 뿌리 표면을 덮고 있는 배각질,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잇몸은 치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치조골은 치아 뿌리를 잡고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치주인대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치아에 전해지는 그 씹는 힘을 치조골에 바로 전달시키지 않고 분산시켜줘서 완충작용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빼고는 그 주변은 거의 다 뭐 치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치아 주직의 말을 줄여서 치주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치주염이 될 텐데 치주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증상들을 느끼게 될까요? 치주 질환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잇몸이 벌겋게 이제 붓거나 아니면 양치 시에 피가 나거나 그리고 뭐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입냄새. 자, 근데 그게 치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뼈에까지 영향을 줘서 잇몸뼈가 소실되게 되면 치아가 점점 흔들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치아 상단 부분이 뿌리가 노출이 되면서 시린 증상도 느끼게 됩니다. 그 입냄새 나는 증상으로 왜 내과에 오셔서 내시경 좀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보통 입냄새가 나는 이유의 90%는 입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 가지 그 치주염이 있을 때 증상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왜 보면 개그맨 몇 분이 떠오르는데 왜 유난히 이렇게 이가 좀 커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잇몸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이가 좀 커 보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면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치조골 상단부가 소실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뼈가 내려가면 당연히 덮고 있는 잇몸도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치아가 길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다른 분들보다 치아가 좀 큰 분들은 잇몸 질환을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분들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때 보면 잇몸 색깔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빨갛거나 보라색이거나 좀 거무틱틱한 분들도 있습니다. 담배 태우시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잇몸의 색깔을 보고도 우리가 잇몸 질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잇몸의 형태나 색깔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색깔만 보고 단순히 치주 질환이라고 뭐 의심하기는 맞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동반되는 증상, 양치할 때 피가 난다거나 이가 시리다거나 하면 그때는 치주 질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색깔만 가지고는 구별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치아 관리만 잘해도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치석이나 치주 질환이 뭔가 혈관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그 치주 질환이 네.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염증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치주 네. 병원균이 생기게 되는데 예.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직접 전신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 예.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뭐 이런 폐렴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외부랑 가깝게 노출이 된 데가 뭐 손등 이런 데가 아니고요. 잇몸이 예. 제일 노출이 가깝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으로 세균이 들어올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 말씀을 예.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치아가 유일하게 우리 몸 중에서 뼈를 뚫고 나온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방어막이 피부나 아니면 다른 뭐 근육과 같이 100% 세균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치주 질환이 발생이 돼서 그 네. 부분에 방어막이 깨지면 예. 그쪽으로 세균들이 쉽게 침투하고요. 예. 결국은 전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치주 질환이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폐혈증이 되기도 하고 예.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치매도 생길 수 있다고요, 선생님. 예,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간 그런 염증 물질이나 예. 치주 병원균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게 뭐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연결이 안 된 데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치아 관리를, 치주 관리를 또 한 번 잘 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치주 질환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90%가 치주 질환을 경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20, 30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질 때문인가요, 선생님? 대부분 이유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치주 질환은 구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예. 양치를 한다고 해서 그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양치질. 예, 하루에 3번, 3분 이상 예. 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급격하게 최근에 20, 30대의 그 치주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 음주나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옳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그 병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네. 구강을 건조시켜서 이런 세균 번식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예. 치주 질환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야, 새해 들어서 이제 술, 담배 줄이실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거의 오른쪽으로만 씹는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을 오른쪽만 씹는데 그러면 오른쪽 치아가 많이 상하거나 오른쪽 잇몸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요? 아, 예. 최근 연구에 의하면 네. 한쪽으로 씹게 되면 네. 그쪽에 이제 저작근, 씹는 근육이 네. 비정상적으로 발달이 돼서 안면 그렇겠죠. 비대칭을 유발을 하는데요. 네. 그 안면 비대칭 환자들을 연구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네. 치주 질환이 9배나 높고요. 그리고 오히려 씹는 쪽으로요? 아니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요? 예, 씹는 쪽 말고 반대쪽에 어. 오히려 치주염의 증상이 더 크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잘 안 씻는 쪽은 자정작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청소가 잘 안 돼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한다면 오른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왼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양쪽으로 번갈아서 씹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있으실 텐데 요거 효과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혀 클리너 쓰십니다. 혀의 백태 제거하는 거. 네. 요거 선생님 쓸만합니까? 예, 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백태에는 많은 세균들이 끼어 있고요. 네. 그것들을 잘 쓸어내리는,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쓰시는 거. 그 뭐 이렇게 수압 세게 이렇게 내보내서 예. 워터픽이라고 하나요? 예. 이거 괜찮을까요? 예, 워터픽도 효과적으로 쓰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예. 일반적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네. 음식 찌꺼기를 워터픽은 강한 수압으로 네네. 그리고 그 음식 찌꺼기들을 이렇게 쓸어내기 때문에 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 교정 환자들 같은 경우에 교정 유지 장치가 있는 경우에 아하. 활용을 하면 좋겠죠. 아. 그리고 강한 수압 때문에 잇몸을 자극하는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마사지 기능도 예.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쓰시는 거를 권장을 네.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칫솔이 안 가는 부분은 이제 워터픽으로 쓰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와 이 사이는 우리가 치간 칫솔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네. 점점 옛날에는 치실을 쓰시다가 요즘은 치간 칫솔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어서 이게 또 뭐
칫솔 모두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고 하던데 이거 치간 칫솔을 어떻게 선생님 쓰면 좋을까요? 치간 칫솔은 일반적으로 뭐 작은 것부터 중간 것, 큰 것까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것들은 치아 사이가 틈이 이렇게 작거나 그다음에 처음 쓰는 경우에는 쓰기에 유용하고요. 그리고 보철을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혹은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치간 칫솔 중에 가장 큰 걸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쑤시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쑤시개는 절대로 쓰시는 걸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이쑤시개 자체가 벌어진 틈으로 억지로 넣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치아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치간 칫솔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이쑤시개보다는 치간 칫솔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오실 때 이쑤시개를 쓰시는 것보다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요 선생님, 요즘 마트에 가보면 칫솔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주로 보면 그 칫솔 모의 굵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추세는 점점 이렇게 칫솔모가 얇은 거, 가는 거 위주로 쓰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양치질을 하는 근본 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면 식사 후에 남아 있는 잔사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솔이 너무 부드러우면 그 잔사들이 제거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또 센 거는 치아나 잇몸에 또 이렇게 뭐 스크래치를 낸다거나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세 솔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솔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보다는 부드러운 거. 칫솔질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기왕 나오신 김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대로 양치질하는 방법. 양치질은 식사 후에 남아있는 음식 잔사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치아에 광을 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칫솔을 움직여서 청소를 하시는데 이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칫솔 자체를 그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정도로 끼운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끼운 다음에 한 10번 정도 진동을 주시고요. 진동. 그리고 윗니는 아랫방향으로, 아랫니는 윗방향으로 빗자루로 쓸어낸다는 듯이. 쓸어낸다. 그래서 잇몸과 치아 사이 있는 음식 잔사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치아에 뭐 왼쪽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빠진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방법들이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양치질 하실 때 거울 보고 하시고. 거울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닦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쓸어낸다. 하나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약 얘기도 한번 해봐야죠. 선생님, 치약이 중요합니까? 최근에는 치약이 기능성 치약이 참 많은데요. 보통 뭐가 첨가가 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니 같은 경우에 치약에 그 시리니를 그러니까 조금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약재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기능성 치약을 쓰시면 시리니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일리톨 치약 같은 것도 있던데.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될까요? 자일리톨은 일종의 이제 당 성분인데요. 충치균들이 충치를 일으키는 기전을 보면은 설탕을 흡수를 하고 이렇게 산을 배설하게 되는데 그 산이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일리톨은 당 성분이면서도 설탕과 같이 충치균이 산을 유발하는 작용을 작용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흡수를 해도 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충치가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치주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치균을 속이는 건데 사실은 뭐 어쨌든 도움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것도 논란이 좀 있는데 불소, 뭐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다 만다, 그다음에 치약에도 불소가 함유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이건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불소는 치아의 표면에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충치균이 충치를 일으키는 기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소 성분이 있는 건 도움이 된다. 됩니다. 치아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 1년에 한 번 된다는 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국민의 3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그러신 건지 알고도 지금 뭐 몰라서 못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그러면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괜찮은데 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3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런 분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 스케일링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도 이미 치과에 왔을 때 이미 치주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예, 그 초기에 잇몸 질환이 있는 치은염의 경우에는 네. 간단히 스케일링으로 해결되고 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예. 치조골이나 잇몸뼈까지 이렇게 소실이 된 경우에는 아이고, 예, 이게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예. 잇몸뼈 아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요. 네. 치근 활책술이나 마취하에 예. 치근 활책술이나 치은연화 소파술이라고 해서 예. 잇몸 내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초기에 오시면 조금 일이 좀 가볍게 네. 진행이 되는데 네. 늦게 오실수록 일이 좀 커진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부터 스케일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가시면 초반에는 좀 제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좀 이가 시린 느낌도 들고 횡한 느낌도 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스케일링의 오해 중에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예. 오히려 뭐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이제 목욕을 할 때 예. 뭐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했다가 이제 떼목욕을 하게 되면 예. 하고 나서 쓰라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치석도 오랫동안 된 치석을 제거하면 제거하는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네. 하고 나면은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 네. 그 위에 있던 뿌리 표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예. 오히려 하고 나면 되게 상쾌해하십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했는데 내가 많이 아프다, 예. 혹은 많이 시리다라고 하시면 내가 그동안 스케일링을 많이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나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횡한 모습을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원래 내 잇몸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치과 가는 걸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도 물어보시던데요, 저한테. 예. 발치, 이 뽑는 건 미루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 예.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까? 발치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요. 예. 당연히 자기 차를 오랫동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발치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네. 그 그러니까 치주 질환 오염된 치아 자체가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이 돼서 그렇겠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치조골 예. 혹은 그 앞이나 뒤에 있는 치아 뿌리를 덮고 있는 치조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치는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니라 네. 적절한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신 게 있으면 치과를 방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임플란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플란트라는 게 결국은 그 잇몸에다가 이렇게 인공 치아를 이렇게 박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치면 잇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예. 잇몸뼈의 뭐 형태나 그다음에 크기 그리고 질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해서 잇몸뼈가 크게 소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가적으로 뭐 뼈이식이 동반이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수술 후에도 약간의 통증이 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이 완전히 소실되었거나 예. 혹은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뭐 신경이랑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예.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치료 기간도 굉장히 또 길어지기도 네.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요즘 광고에 보면 치과 광고 말고요, 선생님. 예. 임플란트 광고도 나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임플란트가 회사마다 이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까? 초창기 임플란트가 개발될 당시에는 네. 많은 그 데이터가 쌓이기 전이라서 어떤 임플란트가 좋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 임플란트 제품 자체 차이는 크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초기에는 임플란트의 형태의 디자인이나 네. 아니면 표면 처리 때문에 골 융합이나 네. 혹은 초기 고정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떤 차이점을 유발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시중에 나오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뭐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건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몇 개까지는 보험이 된다라는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작년 7월부터 예.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이 보장 영역이 확대가 됐는데요. 네.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감소되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아 경우를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평생 2개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임플란트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이제 기술도 요즘 많이 개발이 됐다면서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마취하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요.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술자가 직접 그 뼈에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잇몸을 봉합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구강내를 스캔을 하고 CT를 찍고 걔네들을 정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그 환자의 최적화된 수술 가이드를 출력을 해가지고요. 그 수술 시에 그 부위에 수술 가이드를 끼운 다음에 절개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4차 산업이 그러면 치과에까지 지금 도달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3D 프린터였는데 그 부분들이 치과에도 적용이 돼서 3D 프린터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저런 무절개 수술 무절개 내비게이션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절개를 안 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구멍만 살짝 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은 상당히 5분 내로 짧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환자는 입을 오랫동안 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통증도 많이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잇몸이 붓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도 좀 덜하고요. 무엇보다 술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에도 유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임플란트면 임플란트고 틀리면 틀린데 임플란트 틀리는 뭔가요? 환자분들 경우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 경우 그런 경우 틀리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틀니를 쉽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틀니가 경제적 부담도 덜하서 좋긴 한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고통을 호소를 하십니다. 아프다고 하시고 흔들리기도 하고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하실 때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잇몸을 눌러서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치아를 만드는 방법인데 전부 임플란트를 심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치아만큼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 머리를 원래 치아 개수만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학 임플란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치만큼의 씹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통증도 덜하기 때문에 가장 좋긴 한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방법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소수의 임플란트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부착을 해서 그래서 틀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하고요.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틀니를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제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장점만을 모은 어떤 방법이 새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아래쪽 턱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혀가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식사하시거나 말할 때 이게 고정돼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임플란트를 최소 2개 정도 이렇게 식립을 하고 걔를 틀니랑 연결을 하면은 움직이는 것도 덜하고 고정도 되고 잘 씹히기도 하고 통증도 덜하시고 상당히 좀 만족해하십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이것도 보험이 되나요? 그거는 아직 보험이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않고요.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오직 틀니만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큰 돈 들여서 큰 마음 먹고 하시는 건데 다 만족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를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턱
안쪽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잘 피해서 심어야 되는데요. 그렇겠죠. 예, 의도하지 않게 그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신경 같은 거요. 예, 네. 상처를 줘서 뭐 감각에 마비가 온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술자의 뭐 경험이나 감각에 의해서 수술을 하기보다는 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수술 가이드를 통해서 네. 술점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하신다고 해서 이게 한다고 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뒤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뭐가 많던데요, 선생님. 네. 이제 뭐 계속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네.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얻은 그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임플란트를 했다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예. 자기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상태까지 갔으니까 네. 더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죠?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치아로 치면 치주염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임플란트 자체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더 많은데 예. 그게 더 소홀하게 되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문제가 예. 더 커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유치 빠지고 영구치가 한번 나면 그걸로 사실은 끝인 건데 예.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영구치를 한 번 더 얻게 되신 거죠. 예.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떤 특별한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양치를 하시고 나서요. 치간 칫솔과 치실을 반드시 쓰셔서 예. 그 식사 후에 반드시 구강내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너무 맹신해서 딱딱한 거를 즐겨 드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 씹는 힘 자체가 전부 다 누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치족에 영향을 줘서 예. 최악의 경우에는 뭐 뼈가 흡수가 된다거나 아하. 아니면 임플란트가 뭐 부러진다거나 네. 아니면 내부에 뭐 이런 구성 부품들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단단하거나 딱딱한 질긴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불편한 게 없다 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검진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임플란트는 굉장히 좋은 걸로 강한 걸로 이렇게 하셨겠지만 네. 우리 치조골이나 치주는 계속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계속 무리를 주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양치질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선생님.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에 그럼 염증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치은염, 치주염으로 뭐 이렇게 발달하듯이 네. 임플란트 자체도 청소가 잘 안 되면 임플란트 사이에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혹은 임플란트와 치조골 사이에 예. 염증이 생기게 돼서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결합된 부위가 파괴되면서 네.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치아 양치를 잘 하는 것처럼 네. 임플란트 주위에도 음식 잔산한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올바른 양치법이 중요합니다. 예. 임플란트 심는 게 끝이 아니라 예.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다른 환자분들이 예. 많은 환자분들이 자기 치아가 아니고 인공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충치가 안 생기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임플란트에 충치가 생겨요, 선생님? 충치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치주염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치과 선생님 모셔서 뭐 간단한 양치질 방법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예.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은 치주 질환의 경우에 특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식사하시고 올바른 양치질법으로 치간 칫솔과 치실을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 오랫동안 자기 치아를 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치주 질환이 이완이 되면 그냥 뭐 놔두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드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이 심해져 가지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발치 이후에 구속된 임플란트 수술이나 뭐 다른 보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치과 선생님 모셔서 정말 양치질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많이 여쭤보고 오늘 좀 머릿속이 환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언제 또 한번 초청을 해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치과 선생님 손현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병원 외래 진료 1위는 부동의 감기였고요. 2위가 잇몸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되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받아보시고요. 평생 동안 쓰셔야 될 치아와 잇몸 관리 규칙적으로 잘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